일본의 부동산 대기업 후지주택이 사내에 배포한 혐한 문서 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후지주택은 1조 4천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하는 대기업으로 10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두고 있는데요. 후지주택이 직원들의 혐한 내용의 문서를 보고 감상문을 써오라고 했다가 제1한국인 직원이 고발 조치하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혐한 문서를 지속적으로 배포해온 후지주택과 이마이 미스오 회장의 우리가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 110만 엔을 배상하라 라고 판결했지만 후지주택은 사과 대신 사상의 자유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 라는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유명인 본부장이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 나선 것을 의식하고 유력한 후보가 없어 혼전이 예상된다 라며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겁을 먹고는 한국의 유명인 후보가 당선되면 일본에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만일 유 후보가 WTO 사무총장이 되면 WTO에서 일본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라고 전했고, 마이니치 신문도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일본 정부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힘을 합쳐 나이지리아 후보 오콘조 이웨라를 밀어줄 것이라 밝혔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유명인 후보를 두고 수수한 존재라고까지 표현하며 한국을 자극했는데요. 이렇게 최근 일본이 한국에 온갖 짜증과 투정을 부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정성을 쏟은 사업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 때문에 말이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 한국 등 전세계 선진국들은 2025년에 1000조 원에 육박하게 될 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상상을 뛰어넘는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인프라까지 포함하면 시장 규모는 1000조 원이 아닌 8000조 원에 달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수천조 원을 투자했고 그 중에서도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사실상 동남아 국가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담당하고 있고 이들의 결정에 따라 일본의 운명이 달렸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물사업 목록을 보시면 토요타의 인도네시아 남발리 재생수 이용 사업, 스미토모 상사의 말레이시아 대도시권 상하수도 사업, 니폰 코에이의 베트남 하노이시 옌샤 처리장 정비 사업과 필리핀 마닐라 수도권 지역 상하수도 정비 사업 등 온통 동남아 지역뿐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환경부가 한 장의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일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로 어제 환경부는 OECD와 아시아 물위원회 그리고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9개국과 합의각서를 서면으로 체결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물관리 기반시설, 인프라를 평가하고 해당 국가별 물관리 정책 목표와 방향까지 설정해준 뒤에 물관리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물사업과 관련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 모두 맡기려 하는 것이죠.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 정책국장은 이번 협력 사업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연계하여 아시아 물 안보 강화를 실현하고 그린 뉴딜 핵심 축인 물사업의 아시아 진출을 촉진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국의 물사업을 전적으로 맡긴 곳은 동남아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5번째로 많은 나라 파키스탄의 인구수는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5천만 명이었는데 현재 2억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60년 만에 인구가 4배로 폭증한 것이죠. 여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 보니 대부분의 파키스탄 국민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 중인데 여기에는 유해 오염물질이 득실해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나섰습니다.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람아바다를 포함해 핵심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권한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박재현 사장은 대한민국의 물관리 전문기관이 지구촌에서 물 한류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3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한국이 지은 필리핀 정수 처리 시설 준공식에 직접 참여한 데다가 한국의 2046년까지 운영관리 기술 총괄을 맡겨버리는 등 한국의 물관리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물사업과 관련해 일본을 사뿐히 누르고 절대 강자로 등극하게 되면서 40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서
수조원 규모의 물관리 인프라 건설 사업까지 한국이 따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장관 바수키 하디물조노는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기술과 지원이 절실하다 전하면서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핵심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올해부터 혁신형 물기업 프로젝트를 실시해 한국 물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한국의 물 사업이 동남아에서 잭팟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규제가 중국의 반도체, 스마트폰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 국가들의 셈법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4차 산업 등 첨단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조치에 들어갔고 그 대상은 바로 중국 기술굴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화웨이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SMIC였죠. 그 외 틱톡이나 위챗 등도 타겟에 오른 상태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공세에 대항해서 미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경쟁 구도에 있는 미국 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코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다양한 미국 기업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규제를 단행할지 말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국 재선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자 중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지에 따라서 굉장히 셈법이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 특히 조 바이든 후보자는 중국에게 유화적인 인물이고 친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비판의 수위를 올려가고 있기에 바이든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가 주도했던 반중 행보가 조금은 누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더 과격한 카드를 꺼내기에는 그 부담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 속에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았다는 소식인데요. 중국의 BOE는 우리에게 사실 좋은 이미지의 기업은 아니죠. 일본의 쟁쟁한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제치고 전세계 LCD 산업을 호령했던 한국의 디스플레이. 현재 LCD 디스플레이는 중국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상태이고 그 LCD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바로 중국의 BOE입니다. BOE는 LCD를 넘어서 OLED, 특히 스마트폰용 OLED 패널에도 욕심을 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향하는 바와 같아서 항상 견제하고 또 경계해야 될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절대 내어줘서는 안 될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LCD에 비해서 OLED는 수익성이 높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BOE는 지속적으로 애플, 삼성, LG 등의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등과 비교해서 저렴한 단가를 내세우면서 본인들의 제품을 사용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었죠.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출시되었던 갤럭시 S20이나 이번 하반기에 출시되는 아이폰 신모델 아이폰 12에도 중국 BOE의 제품이 도입될 것이라는 루머도 심심치 않게 나오곤 했어요. 그러나 삼성, 애플의 자체 품질 테스트에서 BOE의 제품은 드랍되었고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같은 삼성 그룹 내에 속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닌 BOE의 디스플레이를 택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 역시 초기에 출시되는 제품에는 BOE의 패널을 배제한 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제품을 선택했고 이후 리퍼분 물량에만 한정해서 일부 BOE의 제품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BOE는 애플과 삼성이라는 양대 고객사의 마음을 잡지 못한 상태이고 결국 주 공급처는 중국 내 제조 기업들이었는데요.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러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메인이었죠. 특히 플렉서블 OLED에서
2분기에 전체 시장의 24%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이전 8%와 비교해서 급격히 점유율이 성장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P40 시리즈를 포함한 중저가 플렉서블 제품들에서도 철저히 BOE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밀어주면서 그 점유율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플렉서블 OLED만 한정해서 볼 때 화웨이의 매출 비율은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매출이 화웨이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해가 갈수록 그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 시장 지배력이 그에 따라서 올라갔고 화웨이는 심지어 삼성에 뒤이어서 폴더블 폰도 적극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이렇게 화웨이 스마트폰이 많이 판매가 될수록 BOE 디스플레이의 패널 출하량도 늘어나고 시장 점유율이 늘어가는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BOE 역시 화웨이라는 든든한 내수 고객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애플 등의 외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공급 계약을 따낼 수 있으면 물론 좋지만 화웨이가 있었기에 그렇게 절실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화웨이가 미국으로부터 대대적인 규제를 받으면서 그로기 상태에 들어갔죠. 사실상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를 포함한 최신 반도체 칩셋들의 공급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화웨이는 자체적인 OS를 도입하고 자체 AP를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퀄컴이 출시하는 스냅드래곤이나 삼성의 엑시노스, 아이폰의 AP, A13, A14 등과 비교해서 견줄 수준이라고 보지는 않죠.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애국 소비를 배제한다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경쟁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고 그에 따라서 화웨이 퍼스트, 화웨이 올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던 중국 BOE는 완전히 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BOE는 화웨이를 대체할 다른 공급 기업들을 물색하기 시작한 상황이었죠. 이미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차기작 S21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밀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애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하반기에 출시되는 아이폰 12에는 리퍼분 물량에만 일부 탑재가 될 것이고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중국 BOE의 패널을 채택한다? 당연히 큰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었던 스마트폰 점유율 그 지분의 상당 부분을 샤오미나 오포, 비보 등의 중국 기업들이 차지할 것으로는 전망이 되고 있지만 이들 기업들은 화웨이만큼의 많은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 특히 플렉서블 OLED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OE 입장에서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던 지분을 다른 중국 제조 기업들이 만족할 만큼 대체해줄 것으로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입니다.